세상에 대해서 좀 놀래주고 싶고 자기 존재를 이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왜냐면 너무 고립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백진스키가 정작 유명해지고 길거리 가갖고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대도시로 이사를 했어. 많은 사람들 주목받으면 못 견뎌. 그런데 전적으로 또 혼자서 그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립감을 느낄 때 던지고 싶어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로는 딱 나중에 후대에 빛날 수 있는 거지. 와, 이 깊이 이런 거로 했네, 이 사람. 이럴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내적 대상 관계야. 여기 얼마나 이 둘로 단순화시켜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이쪽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들어가 있었는데 요 스키조이드 포지션이 내면 세계를 음미하는데 또 상당히 또 기여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흥분시키는 대상을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관계가 꼬이더라. 안 좋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정도 차이라는 거야. 깊느냐 옅느냐. 세 가지 자아가 있다. 하나는 의식의 자아고 두 가지는 무의식의 자아예요. 이게 센트럴 에고 현실과 관계하는 자아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 이게 이 나예요. 아셨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있어 라고 내가 지금 의식하고 정리하는 나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나가 또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나가. 뭐는 전 리비디널 에고, 리비도적 자아하고 엔티 리비디널 에고가 있어요. 즉 나는 세 가지 자아를 갖고 있다. 세 가지 패턴의 정신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패턴은 대상과 또는 세상과 관계하는 패턴. 무의식의 자아가 또 두 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리비도는 그냥 리비도가 아니라 관계를 그냥 안전하고 평온하고 그 현실에 조화되게 맺는 그런 자아가 아니에요. 리비도나 레고는 몹시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자아예요. 그게 흥분시키는 대상하고 연관해서 작동되는 자아예요. 그런 자아가 여러분한테 있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자아는 출생 이후에 대상관계 경험을 통해서 주로 이제 엄마 양육자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화해 간다. 이 자아가 이제 생존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아는 대상과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요. 오케이? 네. 이 대상. 대상과 관계하지 않고 있는 자아는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세상을 얼마나 너 정말 인생의 소중한 대상을 얼마나 경험해 봤어? 소중한 대상이요? 그래, 네가 존경할 만하고 되게 배울 만한 그런 분 얼마나 경험해 봤어? 그런 분이요? 그런 분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 자아는 대충 알겠지? 그 사람 자아가 어떤지. 그게 그렇게 돼. 최처 대상.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분이야. 오케이? 절대 의존기와 중간 과도기와 상대적 의존기 세 단계로 인생이 나뉘는데 절대 의존기의 그 대상과의 관계했던 그 경험 흔적, 그 자아의 어떤 관계 패턴, 이건 죽을 때까지 가. 그리고 과도기, 최초 대상과 분리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갈까 말까 갈등하는 그 과도기에 어떤 경험을 대상과 했는가가 또 평생 영향을 미쳐. 그 두 가지 잘 거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대적 의존식의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는 상대적 의존식이야. 서로 도움받는. 그런데
그게 절대 의존기와 중간 과도기의 대상과 어떤 경험을 해야만 그 자아가 상대적 의존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상태로 발달해 갈 수 있다는 거야. 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아, 그래 너한테 인생에 뭐 이렇게 전해준 기억나는 선생님은 없어? 글쎄요, 뭐 그냥 학교를 가긴 갔는데 없는데요. 아 그러면 너한테 되게 누군가하고 좀 이렇게 깊은 관계 맺어본 적 없어?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 자아가 어떻겠어? 자아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발달 확장돼. 오케이? 자아는 외부 대상과 내부 대상 관계를 통해 자라난다. 레스키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고아들의 심리 발달 상태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보고서가 엄청 충격적인 거야. 내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전쟁고아가 생후 2년 후에 3분의 1이 사망을 했고 6살 이전에 또 3분의 1을 사망했고 나머지 3분의 1 생존자 중에 정신발달 장애가 80%였어. 최초 대상과 그 다음에 최초 대상과 이제 분리되는 그 과도기에 좋은 경험을 하나도 못한 거지. 그래서 그 보고서가 충격적이라서 미국에서 고아원이 없어지고 입양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 보고서에 영향을 받아서. 자아와 대상은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어떤 것을 지각한다고 하면은 또는 상상한다고 하면 항상 대상이 연관된다고 얘기했죠. 그 현상학의 지향성 개념. 그래서 항상 자아의 어떤 작동은 어떤 대상과 꼭 짝을 이루게 돼 있어가지고 자아와 대상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아의 일부와 동일시되어야 된다. 왜 자아가 대상과 분리될 수 없느냐면은 여러분 클라인 할 때 투사, 내사, 투사적 동일시, 내사적 동일시 배우셨죠? 자아는 대상한테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쏘게 돼 있고 중요한 대상한테 그리고 투사하면은 내사하고 투사적 동일시하면 내사적 동일시하게 돼 있어. 그래갖고 요 안에 내가 쏜 주관적 내적 대상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 이 주관적 내적 대상이 자아의 구성 요소야. 자아를 이루는. 그래서 대상은 자아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자아하고. 최초 대상, 양육자.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절대 의존 시기의 그 대상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럴 땐 보상적인 내적 대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적 대상이 그 증가가 되면 자아가 분열되게 돼 있다.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내적 대상이 보상을 한다고 그랬어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흥분시키는 대상이 또 다른 의미가 덧붙여지는 거야, 여러분. 이 흥분시키는 대상이 뭐야 이게 도대체? 저게 보상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 내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중심자아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대상을 잘 선택해. 그래갖고 이 대상이 또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까지도 있어. 그래가지고 만족스러운 인생의 여러 대상 관계를 잘해. 이런 사람은 외적 대상 관계에서 충격되기 때문에 내적 대상 관계에 빠질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번번이 누군가하고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막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자기를 어떤 그 관계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관계 욕구를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 직장을 들어가도 직장 사이에서도 되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공적인 관계를 둘 다 같이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남들 다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일하면서 친밀관계 맺는데 친밀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되게 고립감이 느껴지잖아.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막 삶의 어떤 정말 기쁨 이게 너무 부족해서 막 떨어지고 남들은 서로 낄낄대고 막 웃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고립돼. 막 감정소통 못해가지고 그럴 때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는 내적 대상관계가 필요한 거야. 흥분시키는 대상. 그래서 이 집단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을 자 선택하세요. 여러분 쑥 돌아가면 스키조이드 마음을 공감하면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대상을 마음속에서 내적 대상 관계를 해봐. 저 대상과 관계를 하면 너무 좋겠어. 난 좋을 거야. 내 인생에 되게 기쁜 일이 일어나겠다. 막 흥분시키는 대상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이랬을 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딱 택할 때 조건이 있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 인기 있는 대상 딱 찍어서 혼자서 마음속에서 독점하는 거지. 오케이? 제가 이제 그 고양이 누가 길고양이를 엄마 고양이가 새끼를 놓은 지 한 달이 되면 이렇게 구조를 해서 저희 집에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고양이가 이제 새끼 고양이 2달을 젖을 물리고 한 달 그 젖을 딱 2달 만에 끊고 나자마자 애를 미친 듯이 구박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막 하악거리고 애를 막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엄마 고양이에 대한 감정이 제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엄마 고양이에 대한 감정이 그 애증이 막 제가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엄마 고양이가 걔를 구박할 때는 얘가 너무 믿고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그 이상적인 대상이요. 제가 정신분석을 배우기 전에 저희 엄마는 화내는 걸 한 번도 제 머릿속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싸우는 모습도 제 기억 속에 없거든요. 저희 엄마는 항상 천사예요. 지금 정말 완벽한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신분석을 배우면서 완벽한 대상이 아니구나 그게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머리로 의식적으로 이제 알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엄마한테 어떤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고양이를 통해서 그 감정들이 막 다 올라온 거죠. 제가 엄마에 대한 그 감정들이.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되게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나는 흥분시키는 대상으로 지금 그 뭐 심령 대부흥회를 일으키는 유명한 종교가라든가 사람들한테 막 주목받는 정치가라든가 또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일으키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떠올 줄 알았더니 고양이를 떠올렸단 말이야 지금? 오 대단히 독특하네. 오케이. 얼마든지 전치가 될 수 있지. 엄마 고양이 오케이. 흥분시키는 대상이 현실에서 내가 채우지 못하는 관계 만족 있잖아. 대상에 대한 관계 만족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해. 나 혼자 짝사랑을 하건 막 혼자서 이렇게 그 대상을 막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자만으로 꽉 차 있는 것이지. 초이스님 도대체 혼자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요? 네. 저는 뭐 철학, 그다음에 뭐 예술 이런 거를 탐닉하죠. 그게 이제 탐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계속 깊이로, 그다음 넓이로 계속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런 걸 막 정리하고 막 알아내고 막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예, 스키조이드 캐릭터 중에서 승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개인의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학문이 될 수도 있어. 예. 그가 되게 근데 그 학문 안에서 사람을 만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자들이죠. 저자를. 네, 저자나 뭐 하여튼 예술가들하고 그걸 공감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죠. 그 사람 게 붙어 있는 그게 개성이 있거든, 지식이라는 것도 다. 흥분될 정도로 이렇게 막 그 마음이 쏠렸던 한 분만 예를 들어보세요. 뭐 한 분이 여러 번 있는데 어릴 때는 장자가 좋았어요.
어릴 때 장작? 네. 몇 살 때? 아니 20대. 아, 20대. 오케이. 제가 40대 때는 니체. 40대 때 니체? 네. 캠벨 같은 사람 뭐. 조셉 캠벨? 네. 그 신화학자인데. 네. 굉장히 좋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좋아했죠. 네, 대단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공부를 딱 하고 이제 아니까 네. 그 다른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분은 이제 딱 저장해 두고 다른 거로 또 계속 이동해 가면서 그게 계속 공부할 거리가 있거든요. 네. 토마스 머튼. 좋아했죠. 네, 좋아요. 네. 그렇다면 되게 아이디얼한 흥분시키는 대사를 가지신가요? 어떤 학문 영역이. 실제로 스키조드 캐릭터 중에 철학자들이 또 아까 내가 철학자를 빼먹었는데 그 철학자들이 그 거의 연애하듯이 철학을 해. 그 24시간. 그냥 그거 같이 사는 거야 취해가지고 철학을. 내가 아는 분은 전형적인 그런 분이 있어. 그런 경향이 저도 있어요. 사람한테 얻는 것보다 일반 그 외적 대상들 이게 뭐랄까 그 강도랄까 그 에너지랄까 같은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의 뭐 오르가즘 지적 오르가즘 느낌 막 이야 뭐 이런 흥분을 느끼기 때문에 오케이. 흥분과 오르가즘. 그쪽으로 계속 가죠. 끌어다닙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거 한번 길이 들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중독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걸 정말 잘해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보상적인 내적 대상들이 막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건가요? 그럼 결국 이게 내적 대상이 이 증가가 되면 자아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이건 이미 분열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체 자에서 이게 중심 자에서 잘려져 나갔잖아요. 네. 이게 잘려져 나갔는데 아까 이 흥분시키는 대상이 뭔가 나를 채워줄 듯하면서 정작 채워주지 않은 엄마의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의존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채워주진 않는 흥분만 시키고 이런 엄마를 내가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상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적 대상하고 같이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자아의 에너지가 여기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쏠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중심자에서 현실에서 이상적 대상관계 충족이 결핍됐을 때, 요 내면 세계에 흥분시키는 대상과의 관계로 자아 리비도 에너지가 작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채워지지 못한 걸 이걸로 채운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초이스님의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 중에 하나예요. 예술가든, 정신분석가든, 철학자든. 그래서 그게 어떤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되게 어떤 학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확, 아까 오르가즘이라는 그 말이 더 흥분되고 오르가즘한테 하루 종일 그냥 생각하고 적고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 철학은 너무 맞아 사실은. 예술에도 맞고 스키조이드의 아주 바람직한 경우고 대개의 경우에는 혼자서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이 대상으로 삼아 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상과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승화 능력이 모든 사람이 있지 않거든.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승화 능력이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게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보상 기능, 오케이. 이상적인 대상은 저 그림에서 보면 전체 자아 바깥에 있는데 흥분시키는 대상이나 거부하는 대상은 왜 전체 자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요 현실 대상이에요. 현실 대상이에요. 외부 세계에 있는 현실 대상이에요. 요거는 유아기 때 그 엄마 상이에요. 투사와 내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내적 대상이라고 클라인 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지금 눈앞에 보는 외부 세계 현실 대상이에요. 요거는. 그래갖고 중심자는 외부 세계 현실 대상과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요거는 유년기 때 내사돼 가지고 형성된 내 마음속의 내적 대상입니다. 요거는. 현재에서 나를 흥분시키는 대상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에서 흥분시키는 대상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나타났는데 현실에서 이 대상과 주고받는 관계의 기쁨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중심 자아가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대단히 잘 확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막 정서소통도 하고 막 친밀관계도 하고 잘 하는데 이 스키즈드 캐릭터는 이 중심자 부분이 약해서 이 현실의 대상이에요. 현실에서 나를 채워주는 이 현실의 대상과 관계 만족의 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럴 때 이 현실에 있는 어떠한 대상을 에다가 이 흥분시키는 대상을 투사를 하게 되죠. 투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되게 나한테 흥분시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인연이 그 쉽게 주어지지 않잖아. 그러다가 어떤 대상이 딱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내가 흥분스러워지는 거야. 그럼 내가 현실적인 사랑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많은 그 시기에 현실에서 그 대상이 나타나주지 않는데 어느 순간 어떤 대상을 볼 때 이 보상받으려고 여기에 있는 이 대상이 외부의 투사가 된 거예요. 일종의 그 내적 대상이 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현실 대상이 이 흥분시키는 대상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는 게 아니라 이 대상에 대해서 혼자서 흥분시키는 내적 대상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관계가. 혼자서 이 사람한테 현실적 관계를 하나도 안 해. 주고받은 것도 없어. 혼자 좋아하는 거야. 내적 대상 관계로. 외부 대상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흥분시키는 대상의 비율이 만약에 적으면 승화 기능도 떨어질 그 영향이 있나요? 내부 내적 대상 관계를 했는데 승화라는 말은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정신성을 위축시키고 타 사회적 관계로부터 계속 고립시킬 경우에 승화라는 말 안 쓰죠. 내적 대상을 관계를 했는데 그 관계의 결과물이 이 사람의 존재도 올라가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때 그걸 승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완성 짓고 마무리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비율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물론이죠. 현실적 대상과 관계하는 이 중심 자아가 어느 정도 그 비율이 좀 이렇게 돼야지 마무리를 질 수가 있어요. 이게 워낙 적으면은 그야말로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 관계만 유지하고 되게 그 어떤 주목할 만한 걸 이뤄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령 뭐 학자라든가 또는 예술가라든가 분석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조나 성향을 갖고 있어도 이 중심자가 나름대로 발달한 면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만큼 대단한 친밀관계나 어떤 집단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갖고 현실에 대해서 뭔가 자기를 탁 내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보물 같은. 대상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현실적 대상관계보다 보상적 차원에서 흥분시키는 대상관계를 하면서 대리 보상을 받게 돼요. 이게 비록 어렸을 때는 분열성 자리에서는 나를 흥분만 시키고 채워주지 않아서 아이는 강한 자극을 못 견디거든. 아이한테 강한 자극은 고통이야. 그런데 이제 청년기쯤에 갖고 막 뭐 사춘기나 청년기 짝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 짝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약간 고통스럽기도 하면서도 흥분스럽잖아. 이게 달콤하지. 낭만적이고. 그래서 사춘기나 청년기 아이는 강한 자극도 나름대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야. 나름대로 그 보상의 용도가 있지. 아무 사랑도 없는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는 짝사랑하는 상태가 나름대로 보상을 해줘. 대상관계 욕구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짝사랑이든 현실적 대상관계든 분열성 자리의 중요 특성이 사랑관계의 현실적 결실을 맺기가 참 어렵다. 이게 포인트거든.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음미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승화적 차원의 흥분은 아니에요. 아까 조이스님 얘기하는 건 좀 사회에서 대단히 좋게 승화와 연결된 것이고, 나의 고독감과 외로움과 관계 없음으로 인한 되게 그 힘듦이 있잖아. 아무런 관계도 이 세상에 없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러던 상태에서 흥분 준 대상이 나타나. 그래서 나한테 흥분을 일으켰던 경험. 난 옛날에 그 심령 대부흥에 가가지고 그 어떤 분이 꼭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했더니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서 막 흥분시킨 거 사람들을 이렇게. 나 그때 철학 선생이었거든. 이렇게 남들 다 흥분하는데 나만 흥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 누가 왜 당신은 그렇게 혼자 있습니까? 자, 하여튼 여러분을 흥분시켰던 어떤 종류의 경험도 다 좋아해. 심령 대부흥에도 좋고. 내가 만났던 스키조이드 캐릭터들이 이제 몇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흥분시키는 능력이 있더라고. 그 재능으로. 어떤 친밀 관계로가 아니라 또는 투사적 동의시가 아니라 재능으로. 오, 이게 이렇게 음미했어? 정신분석학계에서도 내가 한 두 사람 보고, 철학할 때도 한 사람 진하게 보고, 내가 몇 사람 만났어. 근데 그 사람 자체도 은근히 뭔가 상식을 깨버리는 대단히 막 이게 매력적인 흥분시키는 모를 또 보이더라고. 공적이지 사적이 아니라. 대부흥회를 막 해가지고 막 일어서라고 그래갖고 헌금을 몇백만 원 냈다고 막 지켜세우고 막 아유 뭐 영생을 준다고 그러고 내가 정말 아주 어떻게 그걸 내가 그때 신학대학 강의를 나갔던 시대인데 그래서 그냥 견문을 넓히려고 나왔거든. 도가 지나치더라고. 영생을 준대. 헌금 많이 내면. 다 아신데 그분은 당신이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쳤는지 덜 바쳤는지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서 막 지나가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당신이 진심한 신자인지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내가 아주 뭐 대단히 흥분시키더라고. 자, 여러분도 경험한 얘기 해봐. 저는 남편이 반리비도적 자아를 매우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1년 전에 TV 보다가 우연히 그 프로듀스 10을 봐서 거기서 강다니엘 좋아하게 돼가지고 리비도적 자아가 막 활성화가 돼서 지금 1년째 매우 즐겁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니까 남편한테도 좀 미안해서 저도 잘해주게 되고 현실적으로 요구도 좀 덜 하게 되고 하니까는 별로 부딪힐 일도 없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적 대상으로서의 보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즐기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게 뭐예요? 홍보시키는 대상이 주는 보상적 기능. 그것도 중요해요. 외부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내부에서 채울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 단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현실 관계가 좀 너무 없어지면 안 될 정도죠. 그런데 오히려 현실 관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덤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넓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되게 건전한 쪽이 있고 되게 좀 안 좋은 쪽이 있어가지고 이 건전한 쪽으로 즐기면은 굉장히 즐길 게 많아가지고 거의 지금 빠졌어요. 저는 그래서
팬미팅도 가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팬사인회도 한번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양기를 흡수하면서 젊음과 양기를 흡수하면서 후회도 막 나오고 그 공연 가서 즐기고 되게 너무 좋아요. 네. 그 내가 좀 부러운 게 있어. 스키조이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게 내적 대상 관계로 향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 지루할 겨를이 없어. 내적 대상을 향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지도 교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야, 뭔가 좀 너무 도취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러웠어. 남편하고 그 지금은 현실적인 대상의 어떤 관계가 지금은 원활하고 괜찮다고 느끼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멋진 그 연예인이 별로 이렇게 아주 그 폐업한 이론을 상당히 부합되는 표현을 해주시네. 그래서 현실적 이게 중심자는 현실자예요. 대상과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아야. 그래서 현실 대상 관계 속에서 만족이 있으면 이쪽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거지. 아주 표현을 잘해줬어요. 그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연예인을 한번 좋아해볼까? 누구 좋아할 만한 인기 연예인 누가 있나 요새? 그게 지속적으로 좋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드라마 같은 거 끝나면 여운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돌은 계속 새로운 걸 제공하기 때문에 여운이 흩어져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제가 느끼기에 그 러시아의 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매일 그 일간 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빠져들게 했댔잖아요. 정말 신문 연재물을 보는 것처럼 매일 그날의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고 뭐 화보라던가 노래라던가 인터뷰 이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활동을 그만둬야지만 이 여운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흥미롭네. 자기의 뭔가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그 대상한테 아무튼 뭐 리비도가 뭐 카텍시스 되든 그래서 그 대상이 주는 다양한 어떤 그 자극들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계속 끊임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사하던가 선택적 동의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나는 지금 여기 집 안에서 지금 애들 보고 이래갖고 뭘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활력이라든가 이것이 내가 흡수되잖아. 뭐 자아 보충이 되는 거죠. 그거는 꼭 이거하고 연관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정신병리의 뿌리는 구강기 초기와 구강기 후기라는 두 고착점에서 발생한다. 구강기 초기의 주요 문제는 강렬한 의존과 좌절된 사랑. 그 좌절에 대한 반작용 결과로서의 공격성.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 구강기 초기 분열성 자리에서 누군가한테 한번 강렬하게 정말 전적인 헌신을 받아보면서 아주 강렬하게 의존해가 세워지는 경험. 이게 안 돼서 이게 너무 많이 어느 정도 채워졌느냐 이게 지금 그 병리성의 근원이라고 이 사람 보는 거예요. 이게 구강기 초기 분열성 자리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은 특정 발달 시기에 좋은 대상 관계를 맺느냐 아니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발달 시기가 이 사람은 그 3-4살 때 그 과도기 때도 되게 주목해요. 그 3세에서 한 5-6세 사이에 정신의 구조화가 그때 이제 된다고 보거든. 분열성 자리의 문제도 3-4세 때 그 구조화는 그때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때 잘못되면은 아예 그냥 초기 관계에 고착이 되고, 유아기 대상 관계 실패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거나, 자 이런 말은 참 읽기 좀 불편한데. 그리고 아이의 사랑이 무시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게 참 내가 이제 여러 유형의 그 정신분석 클래스에서 우리 대화들 되게 깊은 대화 많이 나누잖아. 근데
되게 조금 그 주목할 만한 대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클래스에서 진짜 뭐 근 20년 정신분석 클래스인데 그냥 이런 거야. 아 저는요 애가 저한테 기를 쓰고 달라붙으려고 그러면 막 살 닿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저는 정말 그냥 밀쳐냈어요. 근데 그 아이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한두 살 때는 물론이고 서너 대 여섯 일곱 여덟 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엄마 한번 안아줘 이렇게 하는데 살 닿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분이 아이를 싫어하느냐? 딱 그렇지 않고 아이한테 해줄 건 다 해줘. 공적으로 해줄 건. 오케이? 그런데 이게 가깝게 달라붙는 걸 못 견뎌. 계속 울어대는 아이 같은 경우는 쟤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냥 잠시 드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몇 년씩 갖고 있었던 엄마도 있어. 자기의 엄마도 애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정서적인 의존을 할 때 막 밀어내. 그렇죠. 그 에너지가 고갈되고 막 뺏기는 듯한 느낌이죠. 엄마는 계속 줘야 되는데 뺏기는 듯한 느낌, 뭐 불안도 뜨고 못 견디고 좀 자기애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엄마한테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게 참 병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가령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음속에서 거부당했다는 그 느낌을 지우지를 못해. 엄마한테. 그 유년기에 어떤 그 체험을 떠올리는데 그분 어떤 분이 떠올리는 체험들이 되게 대여섯 살 이후만 기억나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한두 살 때 얘기잖아. 한 살 때 얘기란 말이야. 그래 사랑이 거부당했다는 것을 정말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안 지워져. 그 감정이. 그 감정을 없애려고 또 대단히 또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대단한 비범한 능력을 또 습득하게 되고 장단점이 다 있어. 그런데 감정 소통이 확 막힌 이유는 핵심에 이게 있는 거지. 감정 소통을 못해. 봅시다. 유아의 강렬한 관계 욕구를 좌절시키는 정서적 무감각. 정서가 머리는 똑똑한데 정서가 정말 발달돼 있지 않아. 이 스키즈드 캐릭터는 그래. 정서 소통, 타인에 대한 정서 배려 너무 못해. 그리고 뭐 일관성 없고 침범적인 부모 때문에 유아는 그런 그 초기 대상을 분열을 시켜서 내면에 그냥 집어넣어 버려. 누가 가까이 갑자기 다가오거나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그냥 넌덜머리가 나오지 그냥. 그런데 유아는 부모의 문제로 지각하기보다 자신에게 전가를 해. 왠지 알아요? 이 지금 이 현실 자아에 있는 이 대상마저도 문제 있다 그러면 이거 못 살아. 사춘기쯤 되고 청소년기쯤 돼도 부모가 문제 있네? 아이씨. 그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 한 살짜리 아이가 눈 떴는데 이게 문제 있는 부모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이거 그냥 이거 못 견뎌 이거. 그래서 자기 탓을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생전술이야. 생전술.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내적 대상으로 이제 나의 일부지 그게 나쁜 내적 대상은. 그래갖고 나쁨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통제할 수 있잖아. 이 밖에 있는 나쁨은 통제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안에 있으면 통제할 수 있잖아. 이게. 평생 누군가에 대해서 막 흥분스럽게 저 대상한테 뭔가 나한테 잘해주고 비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저 대상한테 그냥 막
막 아이처럼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고, 절대 의존기 박탈감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대상이 자기를 처음에 관심 들 때는 막 흥분시키는 대상이 막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일부처럼 나를 대하거나 그러면 완전히 이쪽으로 바뀌지. 날 개무시했어! 하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지, 그냥.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성질이.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하는 대상이 왜 나를 거부할까, 미워할까, 막 이런 감정을 가질 때마다 나 이렇게 자존감이 약한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애가 그래요. 저희 애가 충분히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충분히 해줄 걸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늘 얘는 결론은 그 사람들은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은 나를 왜 관심 두지 않는 거야. 이거에 대한 늘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키조이드 엄마가 아이한테 스키조이드적으로 해주다 보니 얘도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다님은 스스로를 스키조이드 엄마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스키조이드 엄마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아이가 저한테 막 달라붙고 막 하다못해 제가 누워있을 때 제 위에 올라다 너무 싫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너와 나는 사랑하는 관계야. 나는 너한테 사랑을 주는 존재. 야 이거를 만족하지 이렇게 막 포옹하고 안아주고 쪽쪽 빨고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저한테 불만이 엄마는 왜 한 번도 안 안아줘 뭐 이런 거 있는데 좀 그런 거에 좀 그렇다면 스키조이드 요소를 또 이렇게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그러시네. 인생의 정신발달 자리에서 사람들은 뜻밖에도 어떤 특성들을 다양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스키조이드 특성들 내 안에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이 페어밴을 강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걸 내 안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목하는 거야. 면들이 딱 있는.